과거 공매도 금지 후 재개된 경우 공매도 수요가 쏠린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주가가 올랐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전산 시스템과 제도 등을 정비하고 31일부터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SK하이닉스와 현대모비스 등을 관심 종목으로 둘만 하다는 분석입니다. 현대로템이 유럽의 방위비 증액 기대감을 타고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0시 40분 기준으로 현대로템은 전일 대비해서 8.91% 올라서면서 거래가 됐고요. 현대로템은 전날에도 장중 한때 11%까지 오르면서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2조 2천억 원 규모의 사우디아라비아 가스 복합 발전소 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한국전력공사 컨소시엄과 사우디 루마니아 가스복합 발전소 건설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 앵커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오후장 들어서 다시금 수급 탄력성을 잃어가는 모습인데요. 간밤 CPI 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시장은 그렇게 큰 탄력을 나타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도 글로벌 증시는요. 그 방향성을 찾아가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국내 증시는 다른 증시 대비해서도 좋은 흐름들은 여전히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우리만의 전략으로 또 시장의 다양한 힌트들 얻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코너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도 뉴지스 코너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님께서 시장을 보는 색다른 시각들 여러분들과 함께해 주실 예정입니다. 다양한 전략 한번 누려보시고요. 또 저희 방송 유튜브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죠.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마감 시장까지요. 저희와 함께 꼼꼼한 전략들 한번 챙겨보시죠. 마켓 쇼쇼쇼 1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시장 저희와 함께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 오늘 헤드라인 바로 열어보면서요. 또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 보겠습니다. 제가 앞서서도 뉴스로 전해드렸는데 이제 글로벌 방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불기득을 나타내고 있고요. 국내 방산주들도 계속되는 탄력이 나타나고 있는 일부 기업들도 좀 포착이 됩니다. 이 헤드라인 또 어떻게 풀어볼까요? 네, 일단은 글로벌 방산 시장이 지금 유럽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렇고 시세 흐름이 굉장히 좀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어저께 꽤 큰 폭의 하락이 나와서 이대로 조정에 들어가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 너무 가파른 상승에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고 또 시장의 분위기가 지금 관세에 대한 이슈 때문에 완전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보니 고점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공매도 재개 시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작용을 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우려가 우습게도 오늘 또 단숨에 다시 한번 어제 하락폭을 좀 만회해주는 모습들이 나와줬는데요. 유럽 증시에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그렇고 결국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별개적으로 방위 산업에 대한 그리고 각자 자국에 대한 보호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해졌다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장에서는 지금 관세에 대한 이슈를 확실히 피로도를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방산 관련돼서는 관세 관련된 이슈에서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세 흐름이 당분간은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로템에 관한 이제 주가에 관한 등락률들이 굉장히 이제 놀랍기는 했었는데 일단은 방산 기업들이 시장에 주목을 받는 거는 최근에는 이제 유럽의 방위비 증액이라는 이슈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바이 유러피안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또 유럽 내에 있는 어떤 철칙들 때문에 국내 방산주에는 수혜가 가지 않을 거야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가 다시금 이제 유럽에 있는 무기만으로는 이러한 군사력을 계속 조달하기 어려울 거야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국내 방산주에 다시금 힘을 싣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 기업들이 이제 유럽에 있는 국가들에게 이런 무기 수출을 할 수 있을까에 관해서 조금 더 수치적으로 현실화 가능성이 있는지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좀 가능성 있는 기업들도 있고 아닌 기업들도 있다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주가 흐름들이 좀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가 아닌가라는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오늘 LIG넥스원은 어제 하락분을 쉽게 만회하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 이유는 LIG넥스원은 중동 쪽에 아무래도 수출 모멘텀을 더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일단 유럽 관련돼서 지금 유럽 속에서 자국의 방산을 좀 구입하려는 이런 부분들을 타개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여부가 LIG넥스원 쪽에서는 기대 심리가 좀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은 지금 생산시설 구축을 유럽 쪽에 하고 있고 또 이번에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K2 전차 같은 경우에 그 안에서 현지에서 생산하겠다라는 내용의 골자로 계약을 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다 보니까 이와 관련돼서 가성비 그리고 납기 기한 여러 가지 성능 이런 부분에서 효과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이 현지 생산에 대한 능력까지 갖춘다라고 했을 때 그 안에서 경쟁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시장에서 전체적인 방산주들의 흐름보다는 집약적으로 현대로템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강세가 나오는 이유가 이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안에서도 어느 정도 수출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충분히 여러분들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될 시점이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또 휴전이다라고 하는 국제적인 정서에 관해서도 늘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 휴전 자체가 K 방산에 주는 영향력들이 오히려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또 종전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들 때문에 오히려 휴전인 것들이 되려 이제 방산주에는 탄력을 줬다라고 보는데 그 의견은 동의하실까요? 네, 더 긴장하게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휴전에 대한 협상은 오기까지 그 과정도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아직까지도 뭐 100% 협상이 아닐 뿐더러 지금 트럼프 관련돼서 EU와 함께 굉장히 신경전을 많이 벌였고요. 이 여러 가지 오가는 대화 속에서 우리나라가 진짜 방위산업 관련돼서 좀 단단하게 해놔야겠다라고 나라들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 또 오늘 이렇게 어지러운 가운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단독 뉴스기는 했어요. 독일 쪽에 우리 무기 사라라고 제안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이런 혼조되는 상황 속에서 이제 오히려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이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오히려 무기 재고에 대한 부분들이 이번에 러우 전쟁을 통해서 많이 갔기 때문에 무기고를 다시 채워놔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주에 대한 모멘텀은 더욱더 강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시장의 변동성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 방산주들에 관한 흐름들이 굉장히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또 이제 방산 관련한 섹터군들에 관해서 단기적인 조정일 것이다, 혹은 이제는 좀 하락을 할 것이다, 이런 두 가지의 시선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계속 탄력을 가져가기에는 너무 고점 부담감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은 사실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략 대응적인 측면에서는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너무 긴 시간 동안 올라왔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현대로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정해서는 좀 보유 관점을 유지를 하자. 대신 우리가 현금 확보, 수익 확보를 어느 정도 지금 현대로템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는 손실 보는 분들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어느 정도는 현금 확보를 절반 이상은 꼭 해두시고요. 지금 뭐 앞으로 K 방산에 대한 수주 모멘텀은 계속된다라는 전제 하에 생산 시설에 대한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기업이 이 두 기업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이 두 기업은 좀 더 끌고 가되 그 외의 기업 사실 LIG넥스원도 모멘텀이 많거든요. MRO 시장에도 이제 진출을 했고 또 로봇에 대한 모멘텀, 드론에 대한 모멘텀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 LIG넥스원은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27만 원의 가격대가 깨지면 추가적인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서 매수하신 분들은 분명히 대장주 위주로의 종목 흐름만 보셔야 되고 LIG넥스원은 상대적으로 시장에서의 시선이 살짝은 약하다라는 점 이런 것들 종목별로 대응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대장주 위주로
그러니까 LIG넥스원,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 위주로 보시되 LIG넥스원은 지지 가격을 좀 보고 대응하자. 그리고 이 세 종목 모두 내가 지금 수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절반 이상의 비중은 수익을 반드시 챙겨 놓자라는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대로템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조금은 더 좀 호흡을 가지고 볼만한 기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인 전략들 여러분들에게 또 힌트 주셨기 때문에요. 잘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헤드라인 두 번째로 넘어가서요. 또 시장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두 번째 헤드라인은요. 저희가 전력 인프라 쪽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미국 쪽에서 전력 인프라 확대를 위한 투자가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좀 현재 보여지고 있는데 어떤 점에서 그런 면들을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대표님? 일단 뭐 전력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처음에 이제 전력 상승이 시작됐을 때를 잘 기억을 해보면 결국엔 우리가 AI 시장의 붐이 시작이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전력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시세가 좋지 못했어요. 근데 그 요인은 뒤쪽에 가서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일단 전력 인프라에 대한 확대는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내가 당선이 되면 전력 쪽 인프라 확장에 굉장히 힘을 쓰겠다라고 이야기도 했고 지금 뭐 러우 전쟁까지도 우리가 엮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요인도 있고 결국엔 AI 시장의 확장 국면에서의 이런 전력에 대한 수요 또 전기차 시장이 캐즘에 들어갔긴 했지만 전기차 시장에 대한 확대, 친환경에 대한 확대, 시장에 대한 확대 흐름이 결국에는 전력 수요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서 지금 이와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의 모멘텀들이 결국에는 전력 관련돼서 붐을 좀 만들어냈는데 요즘 들어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살짝 부진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 오랜만에 좀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사실 오늘 이렇게 빨간불을 켜냈던 그 기반에는 지금 호반이 LS 지분을 3% 매입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력주들을 좀 끌고 가는 면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전력주들은 최근에 많이 좀 밀렸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전력주를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재건에 관해서 시장의 테마가 돌았을 때 이제 재건만으로는 시장에서 그 주가의 탄력을 끌고 가기에는 좀 부족하고 오히려 인프라 쪽으로에 좀 눈을 넓혀서 전력 관련한 기업들을 눈여겨보는 게 또 전략적으로 더 훌륭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대표님께서도 동의를 하시는지 사실 재건 테마와도 엮여 있는 그러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재건이라는 테마를 떼어놓고 봤을 때도 전력 인프라 쪽에 관한 시장 모멘텀들은 계속 될 것이다라고 보실까요? 일단 전력 인프라를 복구를 하고 재건 사업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전력 전선 기업들에게는 기회는 될 수는 있어요. 근데 다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은 뭐 전력 케이블, 송배전 이쪽 다 맞긴 하지만 이게 직접적으로 참여 기회가 얼만큼 오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금액이 굉장히 많이 자금 조달에 대한 문제라든지 뭐 정치적인 불확실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고 유럽 안에서의 경쟁은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까지 그 기회가 올 것인가에 대한 여부는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구체화되고 가시화되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 나가실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 완전히 배제된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지금 이 기대만 가지고 전력주들에게 큰 비중을 투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히려 우리가 실질적으로 수혜를 보는 기업군들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사실 전력 관련한 기업이다라고 한다면 변압기 쪽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변압기 수주가 지금 현재 글로벌적으로 조금 확대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국내 기업들도 그러한 수혜를 받아갈 수가 있을지가 좀 궁금합니다, 대표님. 네, 일단 국내 기업들도 이런 수주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LX 일렉트릭 그리고 HD 현대 일렉트릭 또 효성중공업 이런 기업들은 지금도 증설을 하고 있고 미국에 시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메리트는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주가 흐름이 좀 부진한 이유는 지금 전력에 대한 인프라 굉장히 중요하고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만 알고 있는 건 아니라서 독일의 기업, 일본의 기업, 많은 기업들이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에다가 생산 시설을 너도나도 짓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엔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가 지금 가져갔던 부분의 일부들을 빼앗길 수 있는 그리고 가격 경쟁력을 잃어버릴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그렇기 때문에 주가 흐름들이 살짝 부진하긴 한데 멀리 봤을 때는 미국의 생산 시설을 갖고 있는 기업들, LS 그룹주들은 요즘 워낙 잡음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해석할지 그리고 이 회사 입장에서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좀 봐야 될 거는 같은데 특히 LX 일렉트릭 쪽에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변압기를 제조하는 쪽의 기업을 띄어서 IPO를 해요. 그러다 보면 LS 일렉트릭에 대한 어떤 모멘텀적인 부분들이 좀 부재하게 될 수 소강될 있는 수 그렇죠,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는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왕이면 물론 지난번에 구회장님 같은 경우에 LS 일렉트릭 쪽으로 엄청나게 글로벌 기업과의 수주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한 기대감적인 요소와 지금 앞으로의 분할 상장에 대한 이 부분이 좀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단은 분할 상장에 대한 부분은 피하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HD 현대 일렉트릭이라든지 효성중공업 이런 기업들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제일 일렉트릭이나 이런 기업들도 지금 약간은 추세가 좀 주춤하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미국의 최대 기업인 이튼사와 또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이런 모멘텀을 또 갖고 있는 기업들도 있기는 있어요. 다만 이런 기업들은 또 앞으로 우리가 관세에 대한 이슈라던가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직면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골고루 봤을 때는 뭐 HD 현대 일렉트릭이라던가 효성중공업 대장주격의 움직임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또 LS 그룹주를 또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호반 그룹이 지분을 매입한 부분들 때문에 오늘 약간 호재성의 뉴스가 시장에 반영이 되고는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LS 그룹주들은 조금 우리가 조심하는 전략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될까요? 일단 LS에 대한 지금 지분 매입 이슈가 나오고 나서 LS가 지금 굉장히 크게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지금 뭐 지분에 대한 매입은 결국엔 LS 입장에서는 좀 호재로 볼 수는 있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지금 주관사를 선정해서 IPO를 두 군데서 진행을 하는데 LS 안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 LS 일렉트릭의 중요 사업 부분을 떼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룹주 안에서도 저는 희비가 좀 엇갈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LS 일렉트릭의 오늘 주가 흐름이 약세가 나온 거는 이 요인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 시장은 이제 만약에 어떤 그룹의 이슈가 나왔을 때 다 같이 움직일 수는 있지만 수급적인 요인으로 결국엔 그 안에서도 엇갈리는 양상을 보이는 게 이번에 하나그룹에서도 좀 느낄 수 있었던 게 하나 관련돼서도 IPO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제 그 첫째 분이 갖고 있던 계열사 주식들은 많이 빠졌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하나 오션은 많이 빠졌고 셋째 관련된 기업은 괜찮았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 비전은 굉장히 또 급등을 했거든요. 그게 다 엇갈린 양상들이 그 안에서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어떤 그룹주에 호재가 나왔다, 악재가 나왔을 때 그 부분들도 잘 좀 구분해서 투자하는 데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룹주 내에서 또 희비가 엇갈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또 투자 포인트들도 가져가셔서요. 전략을 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헤드라인 저희가 또 다뤄봤고요. 이어지는 코너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은혜로운 섹터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오늘은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관한 이야기 함께 해드릴 예정이고요. 또 방금 전에 저희가 이야기 나눴던 이 LS 그룹주에 관한 지분 매입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히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또 시장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은혜로운 섹터 보고 올게요. 네, 니론 섹터 장은희입니다. 오늘 방산 손잡고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또 증권가에서 호평
실형을 꺼내놓은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올해 주가 상승률을 살펴봤더니 최고가 기준으로 무려 128% 폭증했습니다. 그래서 좀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 KB증권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판단한 이유 하나씩 뜯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작년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상회한 이 부분을 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호실적을 발표했었던 그 배경 크게 세 가지로 나눠봤어요. 일단 지산 방산 부분 영업이익률이 22.4%를 기록하면서 마진을 잘 남겼고 환율이 오르면서 유리한 환경이 조성이 됐으며 이런 상황 속에서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원가 절감 효과도 그대로 가져갔기 때문에 호실적을 발표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도 또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상 방산 부분의 영업이익률이 올해 24.3%까지 올라갈 것,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도 2%가량 더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 K9 308문이 잔여분으로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수주 확대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인도와 베트남의 이 K9 도입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루마니아 역시도 레드백에 좀 관심을 표명하기도 했었죠. 자, 그리고 이집트, 에스토니아, 중동 등 정말 다양한 지역에서 또 천무를 눈여겨보고 있다는 점, 이런 점도 상당히 호재라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그래프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이 그래프는요, ROE와 PBR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ROE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본 대비해서 회사가 얼마나 이익을 효율적으로 내고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수치이고요. 이 PBR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회사의 순 자산 대비해서 얼마나 높은지를 알아갈 수 있는 지표입니다. 통상적으로 ROE가 높으면 높을수록 비례해서 PBR도 높게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ROE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PBR이 좀 낮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즉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해석 가능합니다. 특히 독일의 라인메탈이라는 방산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보다 ROE가 좀 높습니다. 그런데 이걸 감안하더라도 PBR이 훨씬 더 높은 상황이더라고요. 참고로 9배 이상이라는 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근간으로 했을 때 KB증권에서는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목표 주가 상향 조정했습니다. 60만 원이었는데 무려 83만 원으로 올려 잡았고요. 이 수치는 전일 종가 대비해서 22.4% 추가로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본 것이죠. 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한때 7%가량 올라가면서 71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전고점이 74만 5천 원이었거든요. 전고점을 뚫고 목표 주가인 83만 원을 터치할 수 있을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호반그룹이 LS 지분을 매입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죠. 그 비율은 5% 미만으로 공시 대상은 아닙니다만 시장에서는 이걸 두고 단순한 투자가 아니다라면서 이 매입 소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배경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호반그룹은 자회사로 대한전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S는 자회사로 LS전선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LS전선의 지분 92.26%를 LS가 보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대한전선과 LS전선은 해저 케이블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 관계라고 합니다. LS전선 같은 경우에는 업계 선두주자를 달리고 있는 반면에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호반에 인수된 직후부터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대한전선이 빠르게 입지를 늘려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019년에 LS전선이 대한전선이 우리 특허 침해했어 라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죠. 자, 일단 1심에서는 LS전선이 일부 승소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양측 모두 불복하면서 항소를 한 상황. 그래서 현재는 2심 재판 진행 중입니다. 자, 그래서 시장에서는 호반그룹의 LS 지분 매입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다. 대한전선을 유리한 위치로 만들려고 하는 전략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LS전선은 비상장 회사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지분 매입이 불가능하죠.
대신에 LS전선의 지분 92%가량을 보유하고 있는 LS 지분을 확보를 하잖아요. 그러면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더 키울 수 있고 영향력을 더 행사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시장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호방그룹은 전선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다 라고 일축을 했다는 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테마 탑3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양자입니다. 간밤 미증시에서 양자 관련 종목들의 슈팅이 대단했었죠. 자, 그 이유 살펴봤더니 미국의 D-Wave라는 양자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의 양자 컴퓨터가 자기 물질의 특성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예측했다라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국내에서도 양자 전략위원회가 전일 출범을 했죠. 7천억 규모의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한국 첨단 소재 KCS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터치하거나 혹은 상한가 부근에서 거래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유리기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현대차증권에서 유리기판 시장이 크게 개화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안에서 필옵틱스가 밸류체인 내 가장 빠른 매출 인식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 받아가면서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는 장중한 때 6% 이상의 상승세를 그리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하락 전환을 한 상황. 반면에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두 자릿수 강한 슈팅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아이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락으로 이름을 잡았어요. 일단 모건 스탠리가 애플의 목표 주가를 275달러에서 252달러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 조정의 배경 살펴봤더니 25년 10월부터 26년 9월까지 애플의 매출과 EPS가 5에서 6% 감소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소식 속에 오늘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6% 넘게 내림세를 걷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은혜로운 섹터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어지는 오이슈 시간에는 조선과 방산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관세 이슈도 함께 엮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채널 고정 부탁드리도록 할 테고 다음 코너도 기대하쇼쇼쇼! 은혜로운 섹터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자, 그럼 시장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할게요. 또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시는지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 시장 한 줄 평으로 저희 어떻게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오늘도 시장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하루인 것 같은데요. 변동성이 좀 크게 있는 그런 하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 양시장 모두 하락 전환이 됐지만 코스피는 오늘 2600선을 살짝 돌파를 해줬었거든요. 근데 돌파를 해줬다가 좀 밀리는 모습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코스피 2600이 결국에는 저항대로 작용이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오늘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고 지금 좀 정치적으로 내부적으로 좀 시끄러운 이슈가 또 오후장 들어서 나왔기 때문에 밀린 영향도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600선에 다다랐을 때 그게 뭐 기술적인 분석이 모두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가 차트상으로 봤을 때 딱 21선에 대한 기점이 2600선 전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돌파 흐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대내외적인 변수 때문에 좀 저항대로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를 돌파를 해낸다라고 했을 때는 상방의 룸이 훨씬 많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때는 좀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여력들이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가 2600선에 관한 돌파 여부를 두고 또 시장의 다양한 의견들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장에 또 내부적인 리스크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여러분들 접근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또 오늘의 이슈 한번 열어보면서요. 또 시장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5이슈 바로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역시도 방산 쪽입니다. 이 조선과 방산. 관세 이슈에 급체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좀 나왔는데요. 저희가 이 방산주와 조선주의 피해를 줄이는 전략 위주로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저도 지금 시장이 혼란스러운데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지금 이 시장이 혼란스러우실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관세 이슈에 관련돼서도 지금 그저께 같은 경우에 캐나다에 또 50% 철강 관련돼서 25 플러스 또 25%에서 50% 관세를 부과를 하겠다라는 트럼프의 이야기가 있었다가 5시간 만에 또 철회라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관세 관련돼서 너무나 계속해서 엇갈리는 모습들을 보여주다 보니 시장에서는 피로도가 많이 쌓여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관세 이슈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좀 긴장을 하고 있고 또 철강 관련돼서 커터에 대한 부분들, 커터제 폐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지금 관련돼서 앞으로 이 산업이 어떤 행방을 그려나갈지에 대한 여부들도 이제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막 그림을 많이 그려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저께 같은 경우에 반도체가 바닥권에서 굉장히 강한 시세를 이어갔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여전히 바닥권에 있긴 하지만 이제는 시세를 좀 가져갈 수 있을까? 수급적인 요인에서 엔비디아 GTC 일정도 있다 보니 이쪽으로의 수급 쏠림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조선과 방산은 살짝 쉬어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오히려 반도체는 또 다시 한번 약간의 동력을 잃은 듯한 모습이고요. 조선과 방산이 다시 한번 시장을 좀 휘어잡고 있는데 결국엔 시장은 불확실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쪽에서 조선업과의 협력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고요. 유럽 쪽에서는 방위비 증액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래, 우리가 외국 쪽에서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을 선택하는 게 지금은 맞지 않을까. 물론 밸류에이션의 부담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많이 있기는 하지만 주식시장은 결국 수급이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시장의 수급은 안전한 곳, 그래도 우리가 조금은 대피할 수 있는 곳에 조금은 더 편입을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좀 깃들어져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반도체도 여전히 관세에 대한 이슈 그리고 2차 전지도 여전히 관세에 대한 이슈, 캐즘에 대한 이슈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시장은 지금 그나마 좀 괜찮은 쪽으로의 흐름이 여전히 좀 이어지고 있다. 저는 좀 시장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반도체주들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기는 했습니다. 어제 탄력을 좀 보면서 기대했던 부분들도 있었고 뭐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2차 전지주들도 비슷한 시각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좀 기대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 기대감들이 조금 더 물거품이 되는 모습이 오늘 연출이 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미국의 관세 영향력들에 관한 피로도를 좀 느끼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관세에 관한 영향도 자체가 트럼프 일기 행정부랑 비교를 해봤을 때 그 강도가 어떨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에 따른 좀 대응책들도 저희가 가져가 보면 좋겠습니다. 약해지진 않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생각보다 좀 약해진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많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EU도 그렇고 계속해서 보복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또 화두가 되고 있는데 트럼프가 최근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제 오늘 아침에 우리한테 전달된 이야기였는데 나는 관세에 있어서 상당한 왜 이렇게 의견이 바뀌냐라고 했더니 나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덧붙인 말이 나는 관세 조정에 있어서 그만한 권리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앞으로도 유연성은 갖고 가겠지만 관세 부과에 대한 게 한번 시작이 되면 유연성은 좁혀질 것이다 라고 일축을 했어요. 그 얘기는 관세에 대해서 나는 이 부분을 더 강하게 밀고 나가겠다라고 좀 의지를 표명을 하는 부분이고 일기 때는 트럼프 푸시라고 해서 주식시장을 좀 신경을 쓰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여졌거든요. 중국과의 무역관제 관세 이슈에 있어서 무역전쟁 이슈 때문에 주식시장이 좀 밀리거나 했을 땐 좀 발언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경 쓰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그 인터뷰한 모습들을 보면 좀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이렇게 대규모 매도가 나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봤을 땐 주식은 빠지기도 하는 거고 오르기도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물론 경기 침체에 대한 인터뷰는 첫날에는 경기 침체 그런 부분 생각하고 싶지 않다. 우리가 해야 되는 큰 업적, 큰 일을 하기 위해선 이런 고통은 당분간은 수반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한 이틀 정도 후의 인터뷰에서는 경기 침체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일기 때보다는 오히려 신경을 쓰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그 기저에는 이제 해석들이 굉장히 분분한데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좀 관세를 세게 부과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철회를 하긴 했지만 캐나다의 새로운 총리가 마음에 안 든다. 일기 때부터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분이래요. 근데 새로 오는 총리가 마음에 들지 않고 캐나다를 지금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고 싶어하는 이런 부분들도 결국엔 이런 개인적인 감정에서 나온 부분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저는 결국엔 지금 적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재정 적자가 한 7조 정도 쌓여 있는 상태인데 이 재정 적자에 대해 쌓여 있는 부분을 리파이낸시, 그러니까 다시 재융자를 받을 때 이렇게 높은 금리로 받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0년물 국채 금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시장의 불안감을 좀 야기시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다. 관세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이야기들도 뒷받침되고 있는 가운데 저는 아예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 개인 감정도 있겠지만 이런 재정 적자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도 일부는 들어있다. 그래서 일기 때보다 더욱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시장에서도 초반에는 일기 때보다 좀 온화해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강경한 태도를 더 보이고 있기 때문에 더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오히려 시장의 혼란을 조금 더 가중하는 것 같고요. 또 경기 침체와 또 증시의 불안감은 감안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성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따른 투자자분들의 흔들림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단은 그 의도를 파악을 했다면 그 안에서 전략을 세워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5일수로 이 방산과 조선 쪽을 그래도 꼽아주신 이유는 그나마 이 관세 리스크를 피해갈 수 있는 섹터로서는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봐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항상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 있지만 기대 수익률은 확실히 좀 낮아진 거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금 뭐 급하게 그래 방산과 조선이 무조건 답이다라고 뛰어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당분간은 방산과 조선 관련된 종목군들은 오늘처럼 이렇게 올라올 때 말고 오히려 눌렸을 때는 한번 비중을 나눠서 조금은 큰 비중이 아니고 조금의 비중은 좀 담아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 관련돼서는 일정도 충분히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유리기판이 움직인 것도 현대차증권에서 긍정적인 리포트 나온 것도 있지만 GTC 일정에서 또 유리기판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런 좀 기대심도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양자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인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약간은 테마성으로 당분간은 시장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어떤 섹터에 돈을 이렇게 비중을 실는 거에 대해서는 전 지금은 조금은 자제하자. 그리고 내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좀 많이 빠진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은 지금은 좀 홀딩하고 지켜보자. 그러니까 큰 액션을 취해야 되는 시장은 지수는 잘 버텨주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도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고 방산과 조선 보유하신 분들은 대장주 위주로 보유하신 분들은 홀딩 그리고 신규 접근에 있어서는 눌릴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자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장의 다양한 리스크들이 산재하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조금 더 확인하고 두드리고 가자라는 관점에서 각각 섹터별로의 어떤 대응점들을 가져가야 하는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님께 마지막으로요. 오후장 전략 한마디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요. 또 오늘 또 이야기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지금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음봉이 나오고 있는데 굳이 이런 날은 오늘 막 오전에 매매를 하셨던 분들도 계셨고 이미 매매를 한 종목에 대해서는 뭐 크게 움직임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 장 마감까지 1시간 정도 남은 상황 속에서는 크게 매수를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CPI 일정이 무난하게 넘어가긴 했지만 PPI 또 발표가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제 FOMC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가 또 어떻게 미국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급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그리고 시장엔 주도 섹터가 지금 방산과 조선은 주도는 하고 있지만 고점에서 주도를 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신규 접근하기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결국에는 수급을 가져가는 종목군들은 주도 섹터보다는 테마성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급하게 시장을 바라보실 필요는 없다. 아직은 수급이 그렇게 탄탄하지는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수급 주체 자체는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요. 뭐 증시가 좋았을 때도 그 부분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수급 주체가 뚜렷하게 보였을 때 여러분들 오히려 적극적인 매매 전략을 가져가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올바른 전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 포착되면요. 저희가 또 같이 공유해 드릴게요. 자, 오늘 대표님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마켓 쇼쇼쇼 이지영의 넥스트 마켓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오후장 들어서 시장의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시장에서 기대했던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 탄력의 둔화가 조금 더 아쉬운 시장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한 가지의 투자 전략을 잡아드릴까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시장의 숨은 강자다라고 해서 제약바이오주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3월 달에는 사실 제약주에게는 굵직한 일정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오늘 그 키워드들 하나하나 열어보면서요. 시장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달에 이벤트를 품고 있는 제약바이오주에 관해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전략들을 한번 잡아드릴 예정입니다. 사실 우리가 3월 달에 이벤트다라고 한다면 지난번에 언급해드렸었던 유럽 폐암학회가 기다리고 있고요. 또 이번 3월 달에는 많은 기업들이 FDA에 관한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FDA 승인과 신청에 관한 이슈들 때문에 주가의 탄력이 나타나는 게 요즘 우리 시장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두 가지 키워드 중에요. 우리가 FDA 승인에 관한 키워드들 먼저 한번 열어보면서 시장 전략들 한번 잡아보면 좋겠습니다. FDA 승인과 또 허가를 앞두고 엇갈린 주가를 나타내고 있는 두 가지 기업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HLB의 주가 차트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HLB는 간암 신약에 관한 FDA 승인을 앞두고 시장에서 급격한 하락세를 맞이했습니다. 지난번에 그러니까 작년에 FDA 승인이 조금 한번 반려된 이후에 주가가 45,000원대까지 하락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최근 주가 차트 보시면요. 굉장히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오롱 티슈즈는요. 계속되는 고가 행진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프만 보셔도 아시겠죠? 오늘 시장에서도 탄력 그리고 어제 시장에서도 급격한 탄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연 이 두 가지 기업은요. 왜 다른 주가의 양상들을 나타내게 됐었는지 먼저 HLB 그룹주부터 저희가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HLB의 리보세라닙, 간암 신약 같은 경우에는요. 그 FDA 승인에 관한 임상에 관해서 타임라인을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2023년 5월 달에 품목 허가에 신청을 하면서 주가 자체가 큰 폭의 오름세를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FDA 승인에 관해서 보완 문서를 제출해라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좀 시장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자체가 급락을 했고요. 그래서 그 보완 문서를 다시금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3월 20일 FDA 승인 여부에 관한 결정이 나게 됩니다. 사실 HLB 측에서는요. 이미 이러한 결정을 예상하고 시판하기 위한 많은 준비를 마쳤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사주를 취득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결과가 HLB 그룹주에 관한 운명을 결정지을 것으로 시장 참여자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3월 21일 날 그 결과치가 발표가 되면서요. 주가에 관한 추가적인 흐름들이 예상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확정적인 이슈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코오롱 티슈즈는요. 왜 이렇게 주가의 상승 랠리를 이어오고 있는지도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죠. 이 코오롱 티슈즈는요. 관절염 치료제에 관해서 이미 FDA 3상에 돌입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미 이것을 일부 품목들은 사용을 한 이후에 추적 관찰을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투약 이후의 결과들을 살펴본 이후에 임상 4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4상이 통과가 되면은 이제 시판이 허가가 됩니다. 그런데 이 시장의 규모가 엄청나다라고 합니다. 이 코오롱 티슈준이 개발한 관절염 치료제 자체를 만약에 시판을 하게 되면요. 전체 관절염 치료제 환자의 단 4%만 이 약을 복용해도요. 그 시장의 규모가 연매출 4조 원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런 기대감들이 계속되는 주가 탄력을 일으키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우리가 타임라인적으로는요. 이게 품목 허가를 받을 때는 2027년도가 될 거고요. 실제 판매는 2008년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주가라는 거는 선반영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확정적인 일정 이전에 주가의 탄력이 나왔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더 시장의 모멘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눠보자면요. 이번에 또 유럽 폐암학회가 3월 20일경 열리게 됩니다. 그때 다시 한 번 더 알테오젠과 유한양행에 관한 결과치가 나올 예정인데요. 알테오젠과 유한양행 모두 다 3상에 관한 결과치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시장의 탄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얼마 전에 좀 잡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잡음이 해소되는 뉴스가 오늘 나왔습니다. 특허 침해 소송에
간에서 무효 소송을 다시금 냈다라는 소식들이 나오면서요. 오늘 시장에서의 탄력들도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FDA 승인 그리고 학회를 앞두고 많은 제약주들에 관한 모멘텀들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한 번 더 정리를 해서요. 어떤 모멘텀에 집중하면 좋을지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 3월에는요. 4가지의 기업을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HLB와 유한양행 그리고 알테오젠과 ABL 바이오까지요. 그 주요 내용들을 보면요. 유한양행과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ELCC 그러니까 유압 폐암학회에서 그 3상에 관한 결과치가 나올 예정이고요. HLB는 간암에 관한 FDA 승인, 그리고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담도한 치료제에 관한 2, 3상에 관한 결과치가 나올 겁니다. 자, 이 2, 3상이 진행이 되는 건요. 2상 자체의 결과치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2상과 3상을 함께 진행하기 때문에 이 2가지의 과정을 한꺼번에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ABL 바이오 쪽에 관한 시장의 수급 탄력성들도 체크해 보시고요. 오늘 제가 정리해드린 자료들 여러분들도 스크린샷 하셔서요. 시장 전략들을 한번 소화해 보시는 것도 또 하나의 투자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제약주들 조용한 강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제약주들이 개별주들의 움직임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전체 섹터를 들여다보기보다는 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들을 소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 투자 전략으로 제가 한번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암호화폐 시장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에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유의미한 지표 하나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자, 이 지표는요. M2 지표입니다. 글로벌 통화량이다라고 하는 지표인데요. 블룸버그에서 아주 유의미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글로벌 통화량 M2와 비트코인과의 상관관계가 무려 95%가 넘어간다라는 결과치가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 M2 같은 경우에는요. 비트코인 대비해서 70일 정도 선행합니다. 그러니까 M2에 관한 유동성이 높아진다면 70일 뒤에 비트코인 가격도 상승하는 경향들을 보여왔다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보여드릴게요. 초록색 선이 M2거든요. 자, M2가 상승하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을 했다라는 게 그래프상으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런 확인치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실제로 블룸버그에서는 이 M2의 통화량에 집중하는 것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예측하는데 굉장히 용이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지금의 통화량을 보겠습니다. 녹색 선을 주목을 해보시면요. 지금 글로벌 통화량은요. 어느 순간부터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에는요. 관세 리스크 또 트럼프 리스크들이 산재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통화량들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비트코인 역시도 이러한 후행 지표를 따라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한 분석이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이 M2의 통화량에 다시금 따라가는 순간들이 올 수 있을지 여러분들 관전 포인트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유의미한 지표 하나 가지고 왔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 어떤 흐름들 이어져 오고 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비트코인 시세부터 보겠습니다. 그래도 1억 2천만 원 선은 회복해주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CPI 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요. 이런 매크로 변수에 관해서 비트코인이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는 1.3%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다만 이더리움이 여진한 약진을 나타내고 있는데 현재 270만 원 선이거든요. 달러 기준으로는 1,900달러 선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2,000달러 선을 하회하는 모습들은 여전히 이어져 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알트코인들도 보겠습니다. XRP 같은 경우에도 아시아 증시 개장하면서는 0.5% 약보합 상승 나타내주고 있고요. 지금 현재 BNB 코인 같은 경우에도 소폭의 조정 국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솔라나 코인도 보겠습니다.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계속되는 약진을 나타내는데요. 현재는 0.6%가량 상승하는 모습들 보여주면서 솔라나 코인 역시도 시장에서의 보합권들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 코인들 같이 한번 살펴보셨고요. 시장의 유동성들 체크해 보시면서 시장의 흐름들도 여러분들 같이 한번 예측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또 다양한 내용들 함께 했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부에서요. 오후장 전략 이어가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